멘탈 헬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 현실의 갭이 얼마나 좀 벌어져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기업으로서 단지 연구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기업으로서 나갈 때에는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지, 좀 이런 사업성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거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뭐 회사 관련된 것들은 좀 빨리 뺄 테니까 뒤에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R&D 파트에 소속되어 있고 회사 이름은 포티파이입니다. 거기서 임상심리 전문가, 지금 현재는 한 분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분이 더 들어오실 예정이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말에도 한 분 더 들어오실 예정이고, 뭐 이런 식으로 팀을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포티파이라는 그 회사의 명칭은 연구 중에 40% 인간의 건강을 결정하는 40%는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어떤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반을 해서 회사의 이름은 포티파이라고 지었고, 뭐뭐 하다, 뭐뭐 하게 할 때 뭐뭐 파이가 붙는 거에 착안해서 포티파이인 거고요. 뭐 대부분의 앱들이 뭐 이렇게 약간 너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착안하여 시작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거를 먼저 시작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뭐, 어플 이름들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뭐, 뭐, 마인드 카페, 뭐, 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점도 있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삶에서,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너무 이질감 없는 습관화를 통해서 조금씩 좀 바꿔 나가도록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정신 건강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즘 뭐 윤며들다 이런 얘기처럼 조금 더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산업 여기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잠재적인 환자 수가 굉장히 많고 사실 시장 규모는 되게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들어온 이후로도 되게 막 조잡하더라도 조금씩은 만들어서 막 해보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일단 임상심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라는 건 가장 그냥 전제 조건이었죠. 근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음, 임상심리 전문가만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근데 임상심리 전문가에게서도 필요한 것은 일단 뭐 치료 경험이 반드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해도 사실은 검사만 하다가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금 정중히 거절을 하는 편이고, 그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동시에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근데 그 이론적 근거가 어디서 출발할 것이냐도 되게 사실은 되게 얽혀 있어요. 마케팅적인 부분이랑. 마케팅 쪽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근거, 이론적 근거를 좀 내세우는 것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거기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막 이것만큼은 절대 허용 못한다라는 거 외에는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회사 자체가 정신건강 전문가가 좀 R&D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 투자자를 만났을 때도 사실 제가 R&D 파트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개발자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기업에서는 이제 R&D를 개발자들이 맞죠. R&D 파트에 소속된 사람들은 거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어 컨텐츠
코어 개발, 그러니까 컨텐츠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자기 기업의 정체성을 R&D로 두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가 표현하는 것도 무시 못할 일이고, 그래서 좀 그런 중심 역할을 정신건강 전문가가 하는 기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고, 그리고 뭐 경영이나 마케팅 지식의 공유도 굉장히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자기 콘텐츠만 개발해 놓고 끝이 아니라 마케팅에도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야 하고, 사람들이 이 정도를 이해하는지,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인지 심리적인 마케팅 뭐 접근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가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경영을 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나의 임상 심리적인 그 지식과 뭐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그렇죠. 이제 나는 얼마 정도 이거를 배워온 사람이고, 상담도 해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 정도를 내 남자한테 전달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알고도 있는데, 어, 그냥 지금 막 졸업한 학부생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도 충분히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그런 지식의 공유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구나. 왜냐면 이거는 진짜 상담하러 내담자가 와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훨씬 많이 사용해 본 그냥 2, 3학년생 학부생이 더 잘 알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투자 유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뭐 대표, 뭐 인맥이든 뭐 자기 프레젠테이션 PR을 잘하는 사람이든 해가지고 투자 유치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이게 가능할 거고. 그리고 또 뭐 B2C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B2C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만약에 B2C가 궁금하신 분들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일 거예요. 아마도 B2C가. 저도 항상 약어로 얘기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 대 소비자,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를 말하는 거고, B2B는 기업 대 기업으로 이제 컨텐츠를 파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요즘에는 심리 컨텐츠가 B2B로도 수요가 많잖아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지앤 웰니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 팔렸고, 거기서 이제 복지 서비스를 상담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데서도 사실은 뭐 되게 계속 이제 컨텐츠 개발을 하거든요. 수면으로도 접근을 해봤다가 뭐 비대면으로도 접근을 해봤다가 뭐 이런. 그래서 B2B 수요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기업 성장이라 하면 단지 그냥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목적이 좋은 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시장에 우량으로 있는 그 좋은 되게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는 점유가 큰 컨텐츠가 이왕이면 제대로 된 컨텐츠였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그 기업이 먼저 돈을 벌어놔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고, 그리고 다양하고 풍부한 컨텐츠로서의 수익화를 통해서 그래서 제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 오프라인 상담센터랑 대척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항상 추구하던 바와 저희 회사가 되게 뜻이 맞아서 되게 좋았는데, 오프라인 상담센터랑 되게 배척하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장을 제대로 알면 서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오프라인 센터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센터를 운영을 했을 때 그것만을 선별해서 되게 신뢰가 가는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거고,
그럼 제대로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제대로 된 어쨌든 타당화가 된 어떤 검사들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시행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임상적인 수준이다. 우리 비대면 서비스로는 다 커버리지가 되지 않는 환자군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 사람을 센터든 의원이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골프존을 생각하시면 옛날에 보시면 골프가 옛날에는 오프라인 그냥 골프를 라운딩을 가야만 쳤었잖아요. 근데 골프존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골프존에서만 그러면 저렴하게 골프를 치면 되게 이게 럭셔리 스포츠인데 사람들이 더 안 치지 않겠냐. 원래 즐기던 사람들도 딴 데로 가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 서민 문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시장이 커졌죠. 그런 것처럼 사실 서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만든 저희 프로그램을 지금 이게 베타 서비스이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검사 나오고 이게 이제 심리도식 치료에 의해서 저희가 5가지의 캐릭터를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고 그거가 나올 수 있도록 YSQ 검사 척도를 이용해서 좀 변형을 시켜서 저희만의 검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면 뭐 이런 문항들이 나와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이 엄격히 것까지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은 엄격히 것만 되어 있고 물론 콩콩이 고독이 버럭이는 차근차근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 악동지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면 어느 도식이 나한테 심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이런 게 나와요. 엄격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렇게 스스로에게 가혹한 냉철하고 가혹하고 막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물렁이는 대인관계에서 뭐 유기불안 원래는 이제 유기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쪽에 근데 타인 중심성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의 특성을 반영한 도식이고 콩콩이 같은 경우는 세상에 대한 불안, 나의 능력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 세상에 약간 과잉 보호의 양육 결과로 나타났다고 흔히 말해지는 그런 도식 그리고 고도희 같은 경우는 결핍감, 내적인 결핍과 본인이 심각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질감, 소속감, 사랑과 소속감을 채우지 못해서 나타나는 도식 버럭이 같은 경우는 분노 조절이 어렵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하면 검사 결과가 나오고 쿠폰 번호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등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예시로 만든 캐릭터 2개가 있어. 박세다 해서 박세다 씨, 엄지선 씨는 왜 엄지선 씨였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으로 보는 콘텐츠도 있고 내 모습 중 이런 모습 앞에서 본다 모습이 나한테도 있나 이렇게 자기가 써보는 콘텐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특징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체크한 4가지의 공통점은 흑백 논리예요. 이건 근데 제가 이제 체크를 안 한 것들이에요. 그냥 이 4가지는 흑백 논리에 해당해요. 근데 흑백 논리에 대한 뭐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죠. 가능한 이해가 가도록 썼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선택하신 항목이 2개가 포함이 되죠. 나는 그러면은 이 5가지 중에 2개를 선택을 했네. 이게 무슨 공통점이지? 원격이 특징 2번째인 미루기,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해당합니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이거를 한번 뒤집으면 이상과 현실의 갭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저는 계속 이제 만들다가도 때때로 현타가 와요. 치료는 사실 재밌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어, 치료는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들고 가기 싫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한테 좀 와닿은 게 있었고, 이거는 가서 얘기해보고 싶기도 하고, 한참 동안 좀 이제 안 가고 싶어서 연락도 씹고, 상담자 연락도 씹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막 되게 다이나믹한 건데, 이거는 일단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고, 1대1이랑 진짜 다르죠.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만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돼 있는 그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데 거기서 재미도 없으면 끝까지 과연 할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도 끝까지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필요해서 듣는다는 인터넷 강의도 완수율이 19% 이하래요. 근데 저희는 사실 아까 그 뒤집어 엎기 이전에도 끝까지 간 사람들이 이렇게 낮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힘들고 공감이 되면은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도 1대1 필라테스는 보통 잘 가는데 단체 수업은 되게 빠지기 쉽잖아요. 사람이 앞에 보이지 않고 나랑 약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들면 중간에 그만두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그거를 참여를 독려한다고 푸시 알람을 막 여러 번 보내게 되면 그거는 저 같아도 스팸 처리를 하고 차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되게 여러 번 오는 알람은 여러분들 지금 뭐 사실 그 코로나 완전 문자도 이제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어야 끝까지 한다는 사람이 항상 저희 마케팅 팀 그리고 대표도 어느 정도 그런 견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저랑 임상심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그래도 되어야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추천도 하고 끝까지 하지 않겠냐. 이런 거에 고민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재밌게 하고 어디까지를 그래도 도움이 되는 정도로 깊이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깊이 들어가는 걸 원할 텐데 어떤 증상을 가진 사람은 되게 가볍게 보면서도 나중에 끝나고 나니 생각보다 남는 게 있네. 뭐 이런 생각 정도로 끌고 갈 것인가. 되게 콘텐츠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계속 이제 막히는 느낌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상담에서도 사실 내가 100번 얘기해도 도움 안 된다고 하다가 책 한 번 읽거나 스님이 한마디 하면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거를 비대면으로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고 어, 저는 이제 그래요. 저는 치료는 내담자도 이론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거의 보통 임상심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막 풀어서 써서 우리는 되게 나름대로 막 용어도 바꿔가면서 전문적인 용어 안 쓰고 나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 저는 나름대로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풀어서 막 설명을 해가지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넘겨요. 그러면 마케팅에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아, 근데 사람들은 그거가 뭐라고 부르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떻게 하는지 그냥 궁금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좀 막힐 때도 있고 그래도 그거는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이걸 만들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CBT는 적용이 절대 쉽지 않고 저는 CBT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만들기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정말 환상일 뿐이에요. CBT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비대면 멘탈 헬스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하면 그것만 가지고 만든다 하면 어, 보이지 않는 수천 수백만 레벨의 내담자의 이해도를 다 막 고려해가면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개념까지는 궁금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지적 욕구가 있어서 그거에 좀 알고 싶어 하고 이럴 텐데 흥미를 이끌어가는 걸 고려해서 그걸 만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상과 현실이 이게 이론적인 이해를 좀 요구하면서 동시에 어렵게 설명하지 않는 그 소통이 저희 그 R&D 단하고 마케팅 단하고 왔다 갔다를 굉장히 여러 번을 해야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그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증상만 다른 게 아니죠. 히스토리 다 다르고 갖고 있는 자원 다르고 인지 능력 다 다르고 상담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되게 만족할 만한 것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그래 이런 면이 있지 하면서 따라올 만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타겟팅을 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타겟팅을 그렇게 좁혀버리면 수익은 어떻게 내고 그 수익으로 버전업은 어떻게 하고 퀄리티 유지는 어떻게 하고 다음 증상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만들까? 그거는 되게 그 투자를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재벌이 아니고서야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최대한 많은 범위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그 다음 버전업이 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심리 도식 치료를 바탕으로 하면 양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육 시절에 어떤 학대 경험이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 뭐 유기, 그런 어린 시절의 결핍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그 저항이 되게 심한 내담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항이 그만큼 심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려는 해야 되는 게 양육 경험에서 나는 결핍이 없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 못하는 사용자를 굳이 막 되게 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것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맞춤형이 필요한데 어디까지 맞춤형을 제공을 해야 되냐. 맞춤형을 모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드는 인적 금전적 비용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A, B 뭐 예를 들어놨지만 우울 불안 증상 심하고 클러스터 B인데 어린 시절 어머니 비타당하고 하는 풀스케일 IQ가 100이시고 대학생이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이 사람하고 강박 및 사회불안 클러스터 C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서적 지지적 자원은 없고 풀스케일 IQ 89일 수도 있고 해서 감정 발달이 미숙한 이 두 명이 모두 납득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한 번도 어렵거든요.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QA를 돌려보면 내 이야기 같네? 아니면은 내 마음을 읽은 것 같네라는 싶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거기에 빠져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한 번 들면 신뢰도가 확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을 유지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현실이 좀 다르고 요것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저희가 뭐 R&D가 이제 중심이라고 해서 여기가 시작이죠. 컨텐츠 개발, 저희가 15일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 15일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사용자들은 되게 천천히 따라오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뭐 한 두세 개씩 해서 이렇게 해서 개요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일차에 뭘 넣고 15일차까지 뭘 완성시킬 거고 1일차 하루 안에서도 안에 들어갈 각각의 프로그램은 뭘 주제로 할 것인가, 적용하는 이론은 뭘로 할 것인가, 전체의 흐름과 구성이 잘 이어지는가를 고려해서 콘텐츠를 하나를 만들어요. 아까 뭐 보여드린 화면에 글자 하나하나 해변가 심상을 넣는다고 하면 심상을 녹음하고 뭐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건지 뭐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가면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 단으로 넘어가면서 프로그램 이게 마케팅에서 원래는 할 일이 아니긴 한데 기획 마케팅에서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요. 프로그램 내용 검수하면서 이게 일반 사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일인가 비대면 상황에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맞게 구상을 다시 해주고 이해도도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단으로 넘어가면 UI랑 UX 고려해서 디자인 일러스트 사진 배치 같은 거 넘기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이제 IT에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팀 전체가 QA라는 걸 해요. 전체 이제 프로그램이 코딩까지 끝나고 나오면 한번 돌려보면서 내 의도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 사용자 풋프린트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쯤에서 사용자 이탈이 많은데
컨텐츠를 어떻게 바꾸면 이탈이 덜 될까 논의해서 다시 컨텐츠 개발로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쭉 도는 게 아니고 R&D에서 마케팅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R&D에서 디자인이 왔다 갔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IT에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가능한가요?를 IT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사실은 고난이도가 IT랑 R&D거든요. IT 쪽에서는 우리의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가는 컨텐츠가 굉장히 입체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막,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